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그로 더 탐사가 함께하는 시사 톡톡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방송을 진행할 두 분의 패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우리 민들레 한승동 국제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제 왼쪽에는 우리 민들레 이명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 우리 더 탐사하고 민들레가 왜 우리 언론에서 필요한지를 아주 유감없이 보여준 한 주였던 것 같은데, 민들레의 오늘 캐치프레이즈 좀 관점이 있는 뉴스라고 하는 거 들고 나오셨나요? 저희 민들레는 네. 그 지금 한국 언론에 특히 이제 많이 모자란 것 중에 하나가 그 이른바 이제 객관 보도라고 하는 이름의 그 어설픈 양비론. 또 어설픈 객관주의, 자 그러한 잘못된 사실 이거 상당한 이제 언론으로서의 비겁한 태도인데요. 우리는 그 같은 잘못된 객관주의, 잘못된 양비론을 배격한다. 우리는 분명한 관점을 제시하는 그런 관점이 있는 뉴스를 쓰려고 한다. 저에게 관점은 있고 광고는 없습니다. 네. 관점이 있고 어떤 이런 그 권력이나 자본과의 그런 밀착은 없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거 아주 관점이라고 하는 거. 네. 민들레의 어떤 매체인지 아주 압축적으로 요약을 하신 것도 관점은 있고 광고는 없다. 네. 다만 그 빈 광고는 우리 시민들의 후원이 채워주실 거다. 네. 그래서 오로지 여기 시민의 후원이 바람이고 민들레 홀씨가 더 멀리 퍼지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분들이 그 빈 광고를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이미 이제 시민언론 민들레 유튜브 이제 모르시는 분이 없을 텐데 아직까지 유튜브가 지금 한 3만 구독? 이제 2만 명. 2만 명이죠. 2만 명 정도요. 네. 그래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우리 민들레 유튜브로 찾아와서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번 한 주 우리가 민들레와 더 탐사가 정말 왜 우리 언론 지형에서 필요한지를 아주 유감없이 보여준 시간이었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늘 입버릇처럼 얘기했었던 게 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의 다짐이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단순한 다짐이 아니고 진짜 세상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저랑 바뀔 것 같은 생각도 들었네요. 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다들 많은 시민들이 지금 안타까움에 누가 오염수 핵폐수 방류를 막을 것인가 많이 걱정과 우려가 많았었는데 이번 한 주에 저희 더 탐사하고 민들레가 함께 IAEA와 그 일본 정부 간의 검은 거래 의혹들을 아주 낱낱이 파헤치는 기획을 했고요. 국내 언론들은 이제 침묵을 뭐 거의 보도를 하죠. 그게 좀 이상해요.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더 탐사와 민들레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른 데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옳고 그르고를 따지기 이전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파고들어서 뭐가 진짜인지 알려고 하는 게 그 저널리즘이나 그 미디어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 보도하고 나서 우리 민들레의 그 한승동 에디터가 있는 게 너무 마음 든든했습니다. 일본 동경 특파원 역임하시고 그리고 동경 특파원을 한 기자들은 많지만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우리 시민의 관점에서 그 사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일본 문제를 아주 전문성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한승동 선배가 있어서 아주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 이건 제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더 탐사와 민들레 이 양 날개로 이번 한 주 국내 언론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우리가 뚝심 있게
이 IAEA와 그 일본 정부의 그 검은 거래 그리고 최종 보고서의 문제점들 쭉 우리가 밀어붙였는데 다행히 중국 외교부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예. 어떻게 보면 가장 근데 일본에서 워낙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이제 사실 일본의 문제이기도 하고 일본에서 터져나와야 될 문제인데 네. 그쪽이 잠잠하니까 아마 이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 일본에서 떠드는 사람들이 이거 일부러 어떤 의도적으로 한국하고 이 손잡고 무슨 문제를 만들어서 국제화 시켜서 이걸 일부러 움직이게 해야 되는 게 되겠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거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동아시아는 3국인데 특히 중국이 같이 움직이면 굉장히 큰 힘이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중국 그 외교부에서 움직였다라고 얘기하는 건 중국 외교부가 저희 더 탐사 보도 최초에 이제 21일 날 민들레하고 같이 보도가 있었는데 첫 반응이 외교부에서 반응이 나온 게 30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한 일주일 이상을 중국 외교부에서 나름대로 그 정보 채널을 가동을 해서 이 보도의 신빙성들을 좀 판단한 뒤에 반응을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다고 봐야겠죠. 네. 여기 보도가 됐을 때 여기 중국 대사관도 있고 여기 중국 미디어들도 특파원들도 있고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네. 충분히 돌아가는 거 파악했을 거고 본국에 보고가 됐을 거고 그 본국에서도 당연히 이 IAEA 문제에 관련돼 있고 중국 정부가 평소에도 공식적으로 해양 투기에 대해서는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는 중단하라고 요구해왔기 때문에 이게 다른 데서가 아니고 일본 외무성이나 IAEA에서 나온 일종의 폭로 기사인데 당연히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름대로 알아봤을 것 같아요. 진위 여부나 근거 여부를. 네. 그런데 그 사실 뭐 저희 더 탐사나 민들레 보도까지는 뭐 그냥 애써 무관심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긴 하지만 그 중국 외교부 그 대변인이 그 기자 그 회견을 통해서 저희 보도를 인용을 하면서 일본하고 IAEA 검은 고래 의혹을 해명을 촉구하는 걸 대변인 명의로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다면 최소한 그거는 국내 언론에 그 사실 자체는 좀 소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소개하겠죠. 설마 지금 아직 시간적 그 여유가 없어 그런데 하지 않을까요? 일단 최초에 저희가 21일 날 보도했을 때는 그 다음 날 그 일본 외무성에서 그렇죠. 그 즉각적으로 부인 발표를 한 거는 전부 그렇죠. 예, 우리 언론에서 아주 뭐 신속하게 반응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한쪽에 대해서는 눈을 닫고 한쪽에 대해서만 길을 열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이 국내 언론에 마치 이것은 어떤 담합이라도 한 것과 같은 그런 침묵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언론, 일본 언론, 한국 정부, 일본 정부. 그리고 한편 어떤 문제의 발생에 대해서는 의혹의 제기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다가 그 의혹을 부인하는 것은 또 이렇게 아주 기민하게 보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그것하고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청담동 게이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언론 일절 거의 뭐 일체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뭐 한모씨라든가 이런 법무부의 해명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에 부인할 때는 또 그것을 아주 열심히 또 중계 방송해주는 이게 지금 뭔가 참 단적인 것이죠. 그건 이런 심리 아닐까요? 봐, 우리가 보도 안 하기를 잘했잖아. 그런 걸까요? 자기 정당화 같은. 근데 독자들은 궁금할 겁니다. 아니 도대체 애초에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이렇게 부인을 하고 반박을 하는가. 그 뭔가 애초에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 어쨌든 이게 마오닝 중국 그 외교부 대변인이 그 저희 보도를 이제 언급한 게 28일 이제 정례 이제 브리핑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CCTV 기자가 질문을 했던 것 같죠. 예, CCTV 기자가 질문을 했고 마치 그 준비된 대답처럼 정확하게 그 워딩을 구사하면서 평소에 아마 그 문제 충분히 생각하고 있었겠죠 또. 예, 요 그 마오닝 대변인의 그 브리핑을 한번 잠깐 소개해드리면 우리는 심각하게 그 보도를 주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신뢰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IAEA 사무국도 답변을 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도 심각하게 그 보도를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질문이 나오기 전서부터 그렇죠. 면밀히 모니터링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한국 쪽에서 특히 민간 쪽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요즘 뭐 미중 관계도 그렇지만 일중 관계도 보면은 중국이 마치 옛날 전랑외교 그 쪽에서 이 서방에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좀 뭐 어뢰 또 떠든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국민이 있을 텐데 다름이 아니고 한국 민간 쪽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면은 그 뭐 중국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 거죠, 이거는. 예. 그리고 이제 CCTV 기자들과 이제 질문하고 당연히 보니까 CCTV에서 이거 꽤 비중 있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전히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제 이 부분과 관련된 보도가 보이지는 않는데 중국 내에서는 상당히 지금 저희 더 탐사하고 민들레 이 보도가 지금 주목을 받으면서 아주 급속도로 지금 퍼져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 상하이 미디어 그룹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뭐 상하이에서는 하여튼 두 번째 정도로 이제 큰 미디어 그룹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더 탐사하고 한 10분 정도 인터뷰를 이제 화상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내보내겠다고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잘 됐네요. 10분이 뭐 긴 시간인데.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국내 언론 환경과 달리 중국에서는 이 일본이 결국 그 IAEA를 그 매수를 해가지고 최종 보고서를 거의 입맛에 맞게끔 지금 수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상당히 어쨌든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상하이 지역이라 하는 게 특히 저 아까 이제 눈길을 끄네요. 그 상하이는 이제 좀 바닷가 도시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해양 그렇죠. 핵폐기수를 방류하게 되면 제일 먼저 직접 영향을 받는 곳이기 상하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중국의 가장 중심, 베이징은 정치 도시지만 사실 경제 문화 도시는 완전히 그 상하이로 볼 수 있는데요. 국제적인 그 상사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중심 지역이요. 그래서 그 상하이 미디어 그룹에 있는 분하고 제가 방금 방송하기 전에 통화를 했었는데 정말 우리가 흔히 기자들 이제 국제 뭐 기자연맹 이런 데서 강조하는 게 솔리데리티라고 하는 거잖아요. 국경을 넘어서 기자들 간의 연대.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그런 게 확 느껴졌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국내 뭐 다들 알겠지만 소위 반중인 해가지고 그 서로 감정들이 안 좋은데 이런 문제는 그거 다 떠나서 이거는 뭐 정말 뭐 정파하고 떠나서 굉장히 전 인류의 문제이고 완전 연대해야죠. 이런 거야말로.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번에 그 일본 IAEA 그 검은 거래 의혹을 저희가 이제 최초 이번 20일 날 보도를 하기 전에 이미 6월 초에 민들레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또 제보를 받아서 그걸 또 기사를 이미 쓴 바가 있어요. 저희 더 탐사에서는 이제 그 내용을 오늘 그동안은 이제 보도를 하지 않았는데 이게 다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서 오늘 좀 상세히 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6월 8일인데요. 6월 8일 날 첫 보도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한국 시찰단이 이제 다녀가고 난 뒤에 이제 일본 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제보죠. 이게 저 대화가 나온 게 아마 이 원자력 규제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지금 제1원전 사고 난 원전 폐로 추진하기 위해서 따로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그쪽 사장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얘기인데 그 한국 시찰단에 간 뒤에 어떻게 보면 그 대화는 보면 상당히 좀 한국 시찰단에 대해서 그 좀 조롱기 있는 상당히 무시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면서 한국 시찰단 그 뭐 하나만 하는 투로 얘기를 쭉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그 전문가들도 일본의 그 이 핵 원전과 관련된 그 관계자들 눈에 비친 그 한국 시찰단의 그러니까요. 모습들을 우리가 굉장히 우리 보면 기분 이거 읽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대화였는지 좀 한번. 이거는 일본어 그 원문이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오노 그 사장하고 그 일본의 그 원자력
그 관련된 관계자하고 나누던 대화 내용이죠. 예. 그 핵심은 한국 와가지고 사실상 일본 정부가 의도한 대로 네. 말한 대로 다 사실상 수긍하고 돌아갔다. 네. 완전히 동의하고 돌아갔다는 내용이고요. 저 때만 해도 우리가 이번에 우리 정부가 이제 시찰단을 보낸다고 했을 때 우리 국회에서 과연 저게 제대로 된 검증이 되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검증에 가까운 시찰단이다.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거는 저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뭐가 문제인지 안전한지 안 한지를 따진 게 아니라 일본이 이건 안전해 하는 걸 그 말이 맞다는 걸 확인하러 간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거 인정해주고 온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기도 나오듯이 안에 자기들이 보여주겠다고 한 시설 내에 들어갈 때는 핸드폰이라든가 카메라라든가 모든 전자기기를 다 빼놓고 가게 돼 있어요. 그냥 빈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뭘 검증하겠다. 아무 검증할 수단도 그것도 없고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했지만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일방적인 설명만 듣고 그냥 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보라라고 하는 것만 보고 그렇죠. 또 일본 정부에서 촬영을 허가하지 않은 거는 촬영 자체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거고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나눠준 오로지 자료, 일본 정부에서 설명을 잘 그렇습니다. 듣고 이 내용을 가서 한국민들한테 잘 전달해라. 맞습니다. 이런 취지의 시찰. 그 두 사람의 대화 내용도 그렇지만 또 다른 제3자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 트윗 주고받는 그날 같이 공개가 됐어요. 거기 보면은 정말 아주 조롱을 하고 있는데요. 예, 요 문건보다도 지금 방금 얘기했던 대로 요 트윗 대화는 누구하고 주고받은 건가요? 이게 확실치는 않은데요. 같은 조금 전에 있는 그 문서가 같이 실려 있는 게이 블로그라고 하는 일본에서 나름대로 유명세가 있는 블로그래요. 그 사람 블로그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관련 있는 걸 두 개 딱 같이 모아놨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저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남을 의식하지 않고 이 대화하는 걸 보면은 저기 어쨌든 일본의 이제 아까 얘기했던 도쿄 전력이라든지 원자력 위원회 같은 일본 관계자들 간에 이제 주고받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상당히 고위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저건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번 대화를 직접 한번 다 소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좀 이명재 대표가 A를 하고 제가 B로 해가지고 한번. 그럴까요? 네. 오늘 회의는 말도 안 돼. 한국말이죠. 하하. 한국이 또 터무니없는 짓을 한 것인가? 한국의 후쿠시마 시찰단은 여러 가지 요구를 해서 변덕스러워. 그들은 지금 관계에서 자신들이 요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예, 바보 같아요. 그래도 윤 씨가 있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지요. 하하하. 실제로 한국 저널리스트를 후쿠시마 제1원전에 데려가서 사진을 찍겠다고 신청했다. 원자력 규제청에 기기 점검도 신청했다. 한국은 자신이 정말로 환경운동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 시찰단을 우리가 받는다.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그럴싸하게 보여주기만 하는 거야. 정말로 뭔가를 멈춰 세우고 싶은 건가? 이렇게 이제 한국 시찰단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라고 비아냥대듯. 그래, 그냥 뭔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뿐이야. 아무것도 못하게 할 거야. 이런 요구에는 일절 응하지 않겠어. 결국 이 건에 관해서는 있죠. 그러니까 우리죠. 우리가 결정한다. 촬영 허가도? 도쿄 전력과 원자력 규제청이 촬영한 사진만을 제공한다. 한국은 실망할 거야. 이렇게 포지티브하게 보이는데. 조사하러 오면 자국민이 납득하기에 충분하겠지. 그러니까 조사하러 오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으로 일단 한국인들을 납득시키는 것으로 그런 용도로 해석하는 것이죠. 하하하, 그렇군. 퍼포먼스를 좋아하는 한민족. 그것으로 충분해.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 대화가 이 한국인 전체를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지금 뭔가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이미 한국의 시찰단이 사실상
제대로 검증한다든지 뭘 보러 오는 것은 아니고 네. 그렇죠. 네. 모양만 보여주면 만족할 거다. 요식행위로. 그리고 요 뒤에 대사가 정말 시니컬한데요. 네, 뒤에도 좀 마저 볼까요? 네. 짤막하지만 그게 재밌습니다. 예, 그럼 제가 또 역시 A를 할까요? 아니, 이거는 역할을 바꿔보죠. 아니요, 또 하시죠. 예. 드디어 끝났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시찰단 활동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렇죠, 대화를 그렇죠, 하죠. 그렇죠. 그렇죠, 시점이. 아까는 이제 활동 들어가기 전이고, 네. 자 이제 끝났어요 이제. 네. 드디어 끝났네. 수고했습니다. 전혀 수고한 게 없다는 얘기죠. 수고한 건 한국 쪽이지. 하하하. 확실히 그들 없이 이렇게 완벽한 조사는 할 수 없었겠지요. 가련한 한국인들 정말로 뭔가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가? 그저 개처럼 짓고 있네. 그래 짙게 놔두면 돼. 그들의 주인도 우리 뜻대로 하고 있다. 그러니 정말 수고한 것은 그들이지. 그래도 좀 걱정되네. 돌아가면 이거 야단 날지도. 어찌 되든 상관없어. 싸움을 하는 건 한국이니까. 이 뒷부분이 정말 너무 네. 너무 좀 그러네요. 너무 한국인 전체를 아주 희화화시키는 그렇죠. 거네요. 이제 개로 그냥 봤습니다. 개처럼 짖고 있다. 네. 그대로 짖게 놔두면 된다. 그들의 주인도 우리 뜻대로 한다. 일본 고위당직자나 우파들의 그 나이든 우파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소에도 한국 사람이나 한국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 네. 그래서 그들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렇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런데 여기 대화를 읽어보게 되면은 시찰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는 약간 긴장하는 분위기도 있어요. 이들은 여기서 혹시? 왔는데 지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뭐 촬영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우리가 결정을 할 거야. 그러네요. 걔네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어. 네. 이렇게 약간 한국 시찰단 애들이 뭔가 의지를 가지고 오고 우리는 그걸 이제 최대한 좀 잘 이제 제약을 좀 하면서 이제 그죠? 약간 긴장도 하면서 이제 뭐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끝나고 난 뒤에는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렇죠. 시찰단이 스스로 그냥 그렇죠. 그냥 일본 꼬리를 내렸으니까요. 꼬리를 내리고. 예. 그래서 앞에도 윤석열이 이렇게 한국에 있는 건 참 드문 일이 아니야 뭐 이런 표현 다시 한번 윤석열에 대한 신뢰는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에 대한 신뢰는 있는데 이 시찰단 애들이 도대체 어떻게 튈지 몰라서 약간 긴장을 했는데 끝나고 난 뒤에는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러네. 너희들이 해봤자 뭐 그거지 뭐 이런 투거든요. 그래도 얘네들이 결국은 온 것도 뭔가를 밝혀내고 뭔가를 검증해 보려고 온 게 아니고 얘네도 쇼하러 온 거였구나. 그렇죠. 한국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조사 시찰단이 왔을 때 가졌던 약간의 긴장조차도 우리가 괜히 긴장했구나 마치 그런 투이고요. 여기에 바로 이 대목 그래도 윤 씨가 있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지요.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한국에 윤 씨와 같은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는 이 같은 한국 상황은 참 이것은 그래서 그런 드문 일이 아니죠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데요. 그게 아마 한국 원래 그랬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한국 늘 그래서. 그런 이구나. 그리고 앞에 부분에 보면은 한국은 실망할 거야 이렇게 포지티브하게 보이는데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포지티브하게 보이는데. 포지티브하고 보인다는 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점을 드러내고 이렇게 뭔가 밝히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뭐 이렇게 찾으러 왔는데 모든 것 다 완벽하게 보이니까 다 안전하고 다 잘 돼가고 있으니까. 바로 앞 대목에서 도쿄전력과 원자력규제청이 촬영한 사진을 제공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진이 자기들 보여주고 싶은 것만 제시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잘 가동이 되고 있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만 연출된 것만 준비된 것만 그러니까 포지티브한 것만 보고 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 시찰하러 왔는데 시찰이 주 목적은 그거잖아요. 혹시 문제가 없나. 일본이 뭔가 많이 비판도 받고 하니까 문제가 있을 거야 하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시찰단에서 뭔가 기대하고 있을 텐데 와서 보니까 뭐 아무것도 뭐 잘못된 것도 없고 다 잘된 걸로 보이니까. 그래도 여기 어쨌든 이 시찰단의 활동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뭐 자신이 정말로 환경운동가로 생각하고 있는 건가? 그게 약간 그가 뭔가 할 수 있어라고 생각 뭐. 그래서 그 때문에 그 카메라하고 그다음에 이 핸드폰하고 모두 녹음기는 전자기기를 모두
못 갖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그 긴장을 하고 조금 이제 의식을 좀 한 거죠. 시찰단 애들이 결국 그래도 한국이니까 뭔가 우리 쪽에 네거티브한 뭔가를 좀 찾아내려고 하지 않을까? 그랬을 수 있죠. 예.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포지티브한 것만 보여줄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처음에 긴장감이 느껴졌는데 야 시찰단 다녀가고 난 뒤에 야 이놈들도 역시 그들 주인인 그러니까요. 윤석열하고 별반 다를 게 없네. 다 우리 뜻대로 움직이네. 쇼하러 온 거구나 얘네들도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 예상했던 그 이상으로 그 한국 시찰단의 어떤 그 순순한 모습, 아마 그거를 봤던 것 같아요. 그게 요 뒤에 대화 나오지만 너무 완벽하게 그렇게 되니까 혹시 이거 한국에 돌아가면 한국 국민들이 오히려 문제 삼아서 이게 시끄럽지 않겠나 이러니까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래봤자 그들끼리 싸우는 거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그 시찰단이 한국에 돌아와서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만족스러운 아주 그 순한 양처럼 우리들의 통제에 잘 따르고 고분고분해서 우리는 너무 만족스러운데 야 얘네들 아무것도 본 게 없는데. 그러니까 한국에 가서 아무리 뭐 떠들고 해도 그건 그들끼리 싸우는 거고 짓고 싶으면 찢어라. 우리하고 관계없다 이런 얘기죠. 요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시찰단 갔을 때도 그 시찰단이라고 하는 것의 명칭을 가지고도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시찰단이냐, 견학단이냐, 그렇죠. 뭐 탐방단이냐, 덜러리냐 뭐 많이 있었죠. 그런 얘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실제로 이번에 결정적으로 이게 개짖는 소리가 아니라는 게 더탐사하고 민들레가 그래 좋다. 그렇죠. 해볼게. 지금 좀 완전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개 짖는 소리라고 한 말이 또 그게 참 의미심장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견학단이라고 할 때 그 견이 볼 견이 아니고 다른 견이 아닌가 싶네요. 자, 어쨌든 이게 이 시찰단이, 한국의 시찰단이 돌아가고 난 뒤에 그 일본인들이 야, 이 시찰단 한국에 돌아가면 정말 야단 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걱정할 만큼. 오히려. 너무 완벽한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모습을 이제 일본에서 누군가 이러한 그 이면을 이제 보신 분이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한국에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민들레하고 저희 더 탐사 쪽에 이제 동시에 이제 제보가 왔던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제보를 제가 좀 그 제보를 미처 보질 못해가지고 제 제보가 워낙 여러 곳에서 많이 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보니까 저한테도 왔었는데 다행히 우리 민들레 제보 온 거를 우리 한승동 에디터가 놓치지 않고 잘 보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비아냥거리는 게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 내에서 이거 일본 사람이나 아니면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거나 뭐 그러겠죠? 제보를 하신 분이 어떻게 봅니까? 그거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내에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 해양 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도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 여론조사를 봐도 한 60%가 찬성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거는 그야말로 정부하고 매스컴이 그렇게 다 찬성하는 쪽으로 여론을 조성하는데도 지금 한 40% 정도는 특히 그 근처에 어민들이 있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런 식으로 그대로 하면 안 된다고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일본 시민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꽤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제보가 더 탐사하고 그 민들레 외에 다른 국내 언론들한테는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갔는데도 보도를 안 한 건지. 가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시도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쨌든 제보가 갔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중요한 이 시찰단과 관련 일본인의 눈에 비친 일본 관계자들, 원정 관계자들의 눈에 비친 이 시찰단의 한심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카톡 대화 그리고 그 대화로 이게 민들레에서만 국내 언론에서는 유일하게 민들레에서만 이제 보도가 됐고 민들레에서 만약에 이게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요 다음에 저들이 보여드릴 그 21일 그 사회비라고 적힌 그 문건에 등장하는 그 대화로 그것도 아마 제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다행히 근데 민들레에서 이제 최초 제보를 잘 받아서 정리를 했고 그래서 누군가 이 보도는 대한민국에서
제보를 받아서 기사화할 때는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 더 탐사하고 민들레를 택해서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먹힐 수 있겠구나 한국에서 하는 판단을 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제보 저희가 이제 21일 날 최초 보도를 이제 했던 건데요. 민들레하고 더 탐사가 네, 그 사회비라고 적혀진 그 워터마크가 사회비라고 적혀진 문건인데 거기에 일본 외무성 간부하고 아사카와라고 이제 ADB 총재하고 이름이 같은 ADB 총재로 추정되는 인물로 보이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진짜. 담당이라고만 돼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그 8일 대화도 보면 상당히 고위급들 대화거든요. 거기 보면 이것도 막 그 정도 급이 아닐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회비 그 ADB 총재하고 일본 외무성 관료가 나오는 이 대화 녹취록이죠. 3장짜리. 예. 근데 사실 저희들도 이거 제보를 받고서는 이게 출처를 사실은 알 수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출처를 알 수 없는 문건이 제보가 되면 사실 이걸 보도를 하기는 쉽지는 않았는데. 예, 책임 문제도 있고 하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당일날 저희 더 탐사하고 민들레는 보도를 했습니다. 더 탐사가 아주 과감하게 했죠. 한번 요거 이제 바로 이제 요 문건이었어요. 외무성 간부 메모. 그리고 이제 요 앞에 요게 이제 민들레에서 우리 한승도 에디터가 이제 정리해 주신 거고요. 내용을. 여기서 이제 그 가장 이제 저희의 눈길을 끌고 우리가 주목을 했던 부분은 IAEA 담당관하고 뭐 사무관장 등의 100만 유로 이상을 건넸다. 일본 정부가. 그다음에 IAEA 보고서는 애당초부터 핵 오염수 방류가 뭐 절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다른 거는 그걸 정당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식 절차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돼 있다는 거 같고요. 그리고 그 검증 방식도 굉장히 뭐 철저하게 모든 핵종에 대해서 다 검증한 게 아니고 검출하기 쉬운 요소 129만 검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한국으로 이제 IAEA의 전문가 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김홍석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거론을 했죠. 그러면서 IAEA 전문가는 어디까지나 장식물이다 이런 얘기를. 근데 왜 이걸 출처를 알 수는 없었지만 이제 이 사회비라고 적혀진 문건 이걸 우리가 당일날 좀 보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들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선 대화 내용 자체가 이게 전혀 모르는 구계자거나 그냥 관심 있는 사람들의 어떤 장난질로 보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문제인데다가 구체적 디테일이 아주 정확하고요. 정확하고. 그다음에 이게 확인되든 안 되든 이런 중대한 문제가 일단 터져 나왔으면 일단 저는 판단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최종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맡겨서라도 이거는 일단 알려야 된다. 기본적으로 일단 알릴 의무가 있다고. 알리지 않을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이런 것들은. 만약에 이런 문서가 나왔을 때 우리 안 알려 할 권리가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알려야 됩니다. 그렇죠. 의무죠, 의무. 의무죠. 권리 이전의 의무. 그러니까 이게 문서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매우 내용이 중대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모든 절대 그 국민들 이제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도를 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관계 당국이 해명을 촉구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서 저희들도 보도를 하거든요. 설사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그거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부분만큼은. 그럼 우리 실수였다거나 아니면 철저히 확인을 못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받는 부정적인 혹은 비용이 보도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어떤 사태가 벌어질 때 어마어마한 그 비용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비용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보도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외무성 간부 이름은 이제 뭐 지금 익명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런 정도의 내용을 알고 있고 또 ADB 그 총재를 만날 수 있을 정도면 외무성의 꽤 고위 관료라고 봐야 되겠죠. 아주 최고위 관료라고 봐야죠. 뭐. 말투도 그렇고. 보면 이게 석상 회수로 돼 있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서 얘기만 하고 그냥 모든 자료는 그냥 그 자리에서 압수하는 거죠.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고. 사회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ADB나 이런 쪽에서 해가지고 자기 내부 문건으로 이렇게 정렬한 게 누군가
내부 인사에서 외무성 쪽이든 아니면 뭐 네. 그쪽이든 이렇게 새어 나온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여기서 그 팩트가 사실 무시하기 할 수가 없었던 게 워낙 팩트가 좀 디테일한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예. 그 사실은 IAEA에다가 한 뭐 100만 유로 정도를 요즘 정치헌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정치헌금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일본식 표현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죠? 뇌물이라고 할 수는 없고 예. 그렇다고 정상적인 돈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그러니까 일본의 보면은 그 일반 정치에서도 그런데 이런 게 아주 다반사로 이루어지거든요.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융통성이 있다고 좋게 말하면은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말하자면 이 핵 문제나 이 IAEA 오염수 문제에서도 그 형식을 원용한 거죠. 말하자면은 돈으로 무마하려고 하는 그런. 그 실제로 이제 지난 4월달에 그 결국은 일본이 도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IOC 위원들한테 그 뇌물을 건넨 건 뭐 유명한 사건이죠. 예, 그건 유죄 판결이 내려졌더라고요. 예. 그 프랑스에서도 이 때문에 난리가 났고요. 금액도 엄청 컸을 겁니다. 이게. 예. 그 때문에 결국은 일본이 아베 때 그 도쿄 유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돈도 검은 돈을 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이 IOC를 상대로 한 뇌물 사건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은 도쿄올림픽 유치보다도 훨씬 더 일본 입장에서는 더 이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아주 곤란한 문제죠. 도쿄올림픽 문제는 어떻게 보면 자국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뭐 저기 그 문서에도 나오듯이 그 외무성 고위 관료가 그런 말을 직접 나중에 우리 그 제보자가 한 얘기 이번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IOC 문제도 골치 아픈데 이거 IAEA 이 뇌물 문제 가서 터지면 우리 감당 못해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뭐 100만 유로가 아니고 막 1000만 유로를 요구해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같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디테일한 제보가 2020년도에 그 스트론튬 90이 기준치의 3만 배가 검출이 됐다. 10만 베크린인가 뭐 이렇게 나온대요. 그게 총 그 기준치의 3만 배라고 하더라고요. 3만 배. 그러니까 그 내용이 딱 있어서 그 우리 이정윤 대표한테도 물어보니까 그 스트론튬이 검출됐다라고 하는 건 자기도 얘기는 들었는데 3만 배라고 하는 건 처음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게 왜 그게 그렇게 많이 검출된지를 몰라요. 모른다고 돼 있어 자기들이. 모른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신속 처리를 한 거예요. 신속 처리는 뭐냐면 쉽게 검출되는 것만 검출로 빨리 지나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 원인을 밝혀서 알아낸 게 아니고 그냥 덮어버리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세슘 그 우럭 그 180배 정도에도 모든 언론들이 좀 아주 긴장하고 발칵 뒤집혔었는데 이거는 180배가 아니고 3만 배라가 검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추 미루어 보면은요. 여기 검출된 거 스트론튬이라든가 요 몇 가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핵 오염수 제대로 검사를 하면 도대체 지금은 공식적으로 64가지를 했고 그중에서 일본이 공통적으로 검출한 게 9개 핵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많은 전문가들은 그 정도가 아닐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훨씬 더 많다. 근데 다른 걸 아예 안 하는 거다 지금. 그러니까 우린 지금 삼중수소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삼중수소도 굉장히 보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심각한 인체 해를 가는 그런 운소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삼중수소보다도 훨씬 어쩌면 더 위험하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대처하기 곤란한 그런 핵종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일본이 그걸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한 거를 알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전혀. 그러니까 저도 이 사회비 이 문건, 이 제보 문건에서 저도 제일 충격을 받았던 거는 지금 이제 한승도 에디터가 얘기했던 대로 아니 스트론튬이라고 하는 게 그 무시무시한 그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의 3만 배가 넘게 검출됐는데 그 원인도 파악을 못하는 상태에서 이들이 IAEA에다가 100만 유로의 그 블랙머니를 주면서 이걸 오염수 방치를 지금 밀어붙이려고 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출처를 모른다는 이유로 이걸 어떻게 보도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나중에 그 뒤에 나오지만 IAEA 그 문서를 보면은 구체적으로 지시가 돼 있어요. 이게 여론에 불리한 거, 오염수 투기하는데 불리한 걸 모두 빼라. 데이터는 다 빼라고 돼 있고, 그걸 일본이 정부가 권고한 형식으로 돼 있고, IAEA는 실제로 돈 받은 IAEA는 실제로 그 권고 사항대로 다
빼거나 문제 아예 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하는 게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죠, 이거.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외무성 간부의 그 메모를 그 보도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그 한국 그 전문가 그 김홍석 박사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이 됐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ADB 총재로 추정되는 인물이 다 좋은데 그 한국의 김홍석 박사는 그냥 넘어갈까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설마 문제 삼기 않겠지 뭐 이런 우리 식의. IAEA하고 관계가 양호하면 전문가들은 장식품. 다 장식품에 불과하다 그렇죠. 이 얘기. 예, 그 얘기죠. 예. 그것도 충격적이죠. 그래서 충격적이죠. 전문가들이 이렇게 막 풀어지만 아무 소용없는 장식물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ADB 총재라고 하는 분도 뭔가 그동안의 진행상들을 나름대로 잘 아시는 분이에요. 잘 아시는 분이죠. 예. 그리고 뭔가 한국의 김홍석 박사가 처음엔 좀 깐깐하게 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거기 보면은 거기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좀 깐깐하게 굴었대요. 이것저것 요구하고 질문도 하고 했대요. 근데 다 거절당해요. 결국은 일본 하자는 대로 했다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장식물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들었던 김홍석 박사를 상대로 제가 이 방송하기 전에 연락을 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10번을 안 받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카카오톡 문자로 남겼더니 답변이 왔는데 답변 내용이 보통은 도대체 어떤 문건을 보고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무슨 문건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이렇게 그렇죠. 답변이 오는 게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반응이 안 오고 예. 저는 IAEA하고 비밀 준수 계약 때문에 기자님께서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도 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의 부인이 아니라 답변의 거부인 것이죠. 국민과의 그 약속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그 질문 내용에 아니 김 박사님을 여기 장식물에 불과하다는 표현까지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얼마나 본인은 모욕적이겠어요. 그러겠죠. 아마 저는 그 상당히 지금 내면의 어떤 갈등이 드러난 그런 답변인 것 같고요. 일단 답변을 해온 것 자체가 아마 저는 좀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싶네요. 우리 김홍석 박사께서 어떤 분이 전혀 모르지만은 과학적인 양심으로 양심에 비춰볼 때 지금의 이 사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용기 있는 발언을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 좀 그게 좀 그런 기대가 됩니다. 네, 김홍석 박사가 그 뒤로 제가 이제 계속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고 하는데 제가 보낸 문자를 읽기는 하더라고요. 아무 답변은 하진 않지만 읽고는 있고. 여기 보면 어쨌든 그 김홍석 박사가 또 이걸 알고 그냥 넘어갈까요라고 물어봤다는 얘기는 김홍석 박사가 그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경계할 만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걸 읽히죠. 그런 혹시 저 사람이 뭐 사고 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일본 입장에서는. 그리고 김홍석 박사는 제가 보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문건에서 무슨 내용을 봤는데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은 걸 봐서는 이 문건의 존재를 이미 알고 계셨던 게 아닐까.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어떤 비밀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일본 사람들이 경계한 이유가 저 사람이 뭔가 입을 열면은 골치 아픈 일이. 그렇죠. 근데 이제 김홍석 박사는 그 뒤로 지금 한 10일 정도 지냈는데도 이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도 안 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김홍석 박사를 상대로 해서 더 탐사 보도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노력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겠죠. 그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은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뭔가 김홍석 박사는 뭔가를 알고 있는 최소한 이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 전체를 속속들이는 모른다 하더라도 흐름은 그분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을 딱 집어서 유일하게 이름을 거론했는데 그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외무성 간부 메모 이게 이제 일본 외무성에서는 이제 그 다음 날 즉각적으로 이건 사실 무근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만은 두 번째 제보가 이어지면서 그 일본 외무성이 가짜뉴스라고 낙인 찍고 넘어가려고 했던 그 전략은 실패했습니다. 요게 먼저 이걸 보여드리고 이게 두 번째 저희 최초 보도에 대해서 조르세티라고 하는 이름으로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외무성 간부
A 메모. 네. 그 다음 거. 그 다음 겁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방금 전에 보였던 게 그 뇌무성 간부 A 그걸 보도하고 난 뒤에 조르세티라고 하는 분이 맞습니다. 예. 요런 이제 영문으로 된 제보를 해왔어요. 근데 그 영문 내용이 그거죠. 앞서 나온 요건이 다 네. 사실이다. 예. 그거잖아요. 당신들이 보도했었던 그 외무성 간부가 했던 말들은 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네, 그걸 확인해 준 맞습니다. 예.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분은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일본 외무성이 6월 15일 이전에 적어도 6월 15일 이전에 IAEA의 최종 보고서 초안을 입수했다. 예. 맞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그리고 그 최종 보고서를 입수하고 난 뒤에 수정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거. 예, 예. 예. 그리고 그 수정했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꾸고, 예. 그다음에 방사능이라고 하는 표현을 빼고, 그다음에 83개 뭐 어류 예, 예.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뭐 특별한 그 트리튬인데요. 삼중수소가 없었다. 네. 하는 걸 일부러 그 문구에 집어넣으라고 문구에 집어넣으라고 요구를 네. 하고 매우 구체적인 일본 정부의 그 수정 요구 사항들을 이분이 이제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보도도 물론 조르세티라고 이제 제보자 이름이 명기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정확한 저희가 출처는 알 수 없었으나 예. 워낙 사안이 이제 중대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이 보도를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뒤에 IAEA 그 문서 하고 합치된 부분이 많아요. IAEA는 서로 막 네. 서로를 그 보완해주고 입증해주는 그런 자료처럼 네. 전혀 다른 사람의 그 제보이고 전혀 다른 사람의 문건인데도 내용이 거의 일치하거든요. 서로 들어맞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조르세티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제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예. 최초에 그 대외비 문건, 그 외무성 간부의 메모는 워낙 뭐 출처 자체가 뭐 드러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 조르세티라고 하는 사람은 왜 자기가 제보를 하게 됐는지, 제보하게 된 동기라든지,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지 그 사람의 인격이 좀 묻어나는. 그러게요. 예, 직접 또 연락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IAEA 아니면 일본 외무성의 내부 관계자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한승동 에디터가 이제 워낙 일본에서 일본 통영 특파원으로 쭉 외무성 관료들도 많이 보고 하셨을 텐데 그 이분이 보낸 이제 이 글들이 영문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느낌이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우리보다 더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나이 든 사람들 중. 그런데 이렇게 영어를 나름대로 능숙하게 구사하는 거는 외무성 간부나 해외 근무를 해본 그러니까 미국에 살아봤거나 아니면 뭐 유럽에 살아봤거나 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굳이 또 이렇게 영어로 하는 이유도 뭐라고 할까 어떤 면에서는 어떤 자기 말의 어떤 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예. 뭐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근데 이분이 요 자신이 이제 첫 제보가 이제 방송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일본 외무성이 막 발칵 뒤집혀 가지고 뭐 그날 밤을 새웠다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제보자 색출하고 뭐 입단소하고 뭐 그런 얘기. 그다음에 뭐 채팅했던 것 전부 다 지우고 하고. 그 외무성 내부 동향은 사실은 외무성 내부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한편으로 생각하면 뭐 안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가족 전해 들었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 말하는 투로 보면은 그게 아니라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보다는 이제 일본 외무성 간부를 향한 시그널인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리고 또 이분이 그런 얘기까지도 나중에 보면은. 내가 오래 못 갈 거다. 내가 잡혀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식으로 가면 금방 신문에 노출될 정도의 지위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뭐 알 수 없는 깊숙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의외로 가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인지는 저는 알 수는 없으면 제보 동기가
이게 전 인류를 상대로 한 이 말도 안 되는 이 생체 실험, 이 범죄 행각들을 이대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제 그 긴급 행동을 취한 것 같은데 이걸 일본 외무성 간부라고 한다면 일본 언론에 제보했을 수도 있는데 왜 이걸 한국 언론에 그것도 더 탐사 이 우리 민들레처럼 이렇게 작은 언론에다 제보를 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에서는 아마 절대 보도 안 했을 겁니다. 일본에서는. 예, 일본 관료가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금방 신문이 들통날 거고, 자기 완전히 스스로 드러내는 노출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매도당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보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한국 어떤 면에서는 아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 것일 수 있어요. 아, 한국이라는 걸 경유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기 그 생각을 밝히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이슈하는데 훨씬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 전에 몇 차례 우리가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고 아무데도 안 했는데 여기는 보도를 하니까 실제로. 그래서 아, 이거 가능성이 있다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직접 연락하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자기 제보를 또 가짜 뉴스로 이제 표매될까봐 결국 그 다음 날은 자기가 직접 입수했던 그 파이널 리포트의 그 초안 표지하고 그 목차를 또 그렇습니다. 또 공개를 또 이분이 했어요. 이 사람 얘기 정확히 보면은 나중에 이것도 이제 그 공식 문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IAEA 그 문서를 내부 문서로 보이는 그걸 보면은 초안을 처음 만든 게 5월 19일 완료했어요. 최종 보고서 초안을 5월 19일 만들어 가지고 그 사흘 뒤인 22일에 도쿄에 와가지고 29일서부터 6월 2일까지 이제 일본 정부에 그걸 전달하고 그다음에 또 그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그걸 그냥 외무성만 본 게 아니고 경제산업성하고 환경성하고 외무성하고 여러 부처가 보고 그다음에 도쿄전력도 봤어요. 봐가지고 각 부서하고 도쿄전력이 그 자기들한테 문제될 수 있는 걸 다 지적을 해주니까 좀 그 해양 그 오염수 투기하다 불리하다 싶은 내용들을 좀 더 지적을 하니까 IAEA가 전부 다 그걸 수용해가지고 다 빼줬어요. 다. 그렇죠. 근데 이분의 이제 제보에서 제가 좀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이 자기가 IAEA가 일본의 정부에다가 이 파이널 리포트의 초안을 제출했던 시점은 6월 15일 이전이라 이런 표현을 썼죠. 왜냐하면 이게 원래 6월 말에 그 그로시 사무총장이 와가지고 그 처음으로 공표하고 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이전에는 일본 외무성이 알 수가 없는 거고 일본 정부가 알아서는 안 되는 거죠. 알면은 미리 다 알고 다 고치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돈도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다 전달되고 요구사항 다 들어주고 돈까지 받고 한 거 드러난 거죠, 이게. 그러니까 6월 15일 이전이 조르세티가 6월 15일 이전이라고 얘기했던 건 자기는 6월 15일 날 봤던 것 같아요. 최소한.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보기 이전에 이미 일본 정부에 이 보고서가 전달이 된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 그렇게 짐작. 그래서 6월 15일 날 전달됐다고 안 하고 최소한 6월 15일 이전에 전달됐다는 표현. 그렇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 6월 15일이면 6월이 중간이기도 하고요. 말하자면 말일까지 아직 더 15일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에 이미 전달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조르세티의 제보에 대해서는 일본 외무성이 아무 말을 못했어요. 지금도 아무 말을 못하고 있어요. 이 조르세티 제보에 대해서는. 첫날 저희가 그 대외비 외무성 간부 메모는 바로 다음날 그냥 늑달같이 그건 뭐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일축을 해버렸는데 조르세티 제보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조르세티는 일본 외무성도 꼼짝 못하게 할 뭔가 카드를 쥐고 있다라고. 그래서 섣불리 이 조르세티의 제보를 부인했다가는 되치기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미 그분이 드러났을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드러났을 수도 있다. 그 일본 외무성이나 그쪽에서는 드러났든 안 드러났든 이 사태 자체를 침전화시키는 거, 깔아앉히는 게 자기들 목적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드러났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두 번째 제보 메일에 뭐라고 첫 번째 제보 메일에서도 그랬죠.
내가 이 보도를 하고 난 뒤에 난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 싸우겠다. 프로브 이제 계속 추가적으로 더 그렇죠. 자기가 이제 찾아보고 하겠다. 예.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클로징이 일본 외무성이 내 제보 내용을 부인하는 내가 다시 또 추가로 진실을 밝히겠다. 그렇지. 이 얘기 때문에 아마 일본 외무성이 더 벌벌 떨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고작 100만 유로 때문에 전 인류를 이렇게 그 도박에 걸리게 하는 걸 도저히 그냥 지켜볼 수 없다는 것도. 조르세티는 일본 외무성이 움직이면 자기가 바로 반박하는 뭔가를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외무성이 쉽게 맞습니다. 이 내용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외무성 내부를 잘 알고 무슨 짓을 했는지 잘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을 열면 여러 사람이 다치는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이 조르세티의 이 제보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 대사관을 찾아가 가지고 취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조르세티가 이제 그 얘기해 준 대로 함부령이 내려진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언론 기자들 접촉하지 말고 반드시 승인을 거치라고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조르세티가. 그렇죠. 일본 대사관의 언론 담당 직원도 똑같이 저한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러겠네요. 제가 제 취재 취지 그다음에 제 연락처를 다 남겼는데도 그날 그 다음 날까지도 전혀 연락이 없었어요. 그게 일본 정부가 지금 취하는 일종의 전략인 것 같아요. 뭐냐면 가능한 한 소리가 안 나게 한다. 하여튼 대응도 하지 마라. 그냥 침묵. 그게. 근데 어쨌든 저희 최초의 일본 외무성 간부 이제 메모에 의해서 이 조르세티의 제보는 일본 외무성에 아주 간담을 서늘케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색출한다고 그 밤샘 작업하고 뭐 이렇게 감구령 내리고 한 거 보면 긴장을 바짝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르세티도 지금 이제 두 번째 그 제보에서 저희한테 파이널 리포트 초안 표지하고 목차를 제공하고 난 뒤는 지금 승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본 외무성이 안 나서니까 자기도 지금 이제 좀 상황을 좀 그냥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뭐 앞서 나온 외무성 간부 A 메모 내용이 그 사실이야. 그 디테일 모두가 한 게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일치해. 그 하나 증언한 것만 해도 결정적인 증언을 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세 번째 이제 저희가 보도를 하게 된 제보 문건인데요. 이 문건은 이건 IAEA 최종 보고서에 대한 내부자 이제 2차 제보였죠. 2차 제보. 아까 자기 심정을 많이 밝힌. 그래서 거기서 심정에서 이제 곧 재판을 받겠지만 진짜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이제 외무성 IAEA다. 내 모든 것을 건 도박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심정을 얘기를 좀 했었죠. 이거 이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저희들이 왔던 이제 제보 내용이 이제 이 IAEA의 이제 문건이란 말이죠. 이게 참 묘해요. 이게 무슨 형식으로 보면 IAEA 정식 문서가 맞나 싶은 그런 분명히 그 로고도 다 찍혀 있고 하긴 한데 또 열설에는 보통 그 문서는 아니다는 얘기도 있고 내용도 보면 약간 공식 문서에서 쓰기 어려운 말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의심을 하게 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부 문건이라면 자기들끼리 돌려보는 문건이라면 가능하기도 하겠고 또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이 모든 부분을 다 거기 언급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조합판처럼 다 언급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사실도 많이 들어있어요 보면은. 100만 유로뿐만 아니라 85만 유로 먼저 받았던 얘기도 나오고. 먼저 받았다. 85만 유로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 그동안 언론에서 전혀 없었던 거예요. 없었습니다. 그럼 이게 문건을 누가 조작해냈다고 얘기한다면 이런 건 조작할 수가 없죠. 조작이라고 하는 건 뭐 기존에 무슨 언론 보도 내용들을 좀 보고 한다든지 아니면 조작할 때는 이렇게 수치를 정확하게 안 적죠. 자신이 없으면.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한 파이널 리포트에 초안이 5월 19일 완성됐고 20일 일본에 직접 전달됐다는 그 얘기도 여기 처음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이 IAEA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서 이제 주요한 내용들부터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문서 작성 시점은 이제 6월 1일이었어요. 맞습니다. 6월 1일 그리고 6월 1일 날 어떤 일이 있었나 보니까 이제 IAEA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해가지고 5월 29일서부터 6월 2일 사이에 이제 도쿄전력하고 일본 각 부
관계자들하고 이제 파이널 리포트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교환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6월 2일 날이 이제 그 공식 일정의 마지막 날인데 공식 일정 마지막 수행하기 하루 전날 이제 IAEA 간부가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걸 IAEA 예, 보낸 것 같아요. 본부에 보낸 문서가 아닌가로 보여요.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이제 일본 외무성에다가 보낸 문서가 아니고 IAEA 이제 일본에 와 있는 경과 보고 비슷하게. 그렇죠. 출장 보고서 비슷하게 현재 상황을 요약을 해서 IAEA 본부에 보낸 문서로 보이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일단 시점 어떻게 최종 보고서가 만들어지는지가 좀 기술이 되어 있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이 최종 보고서 초안이 만들어진 게 5월 19일이고 그리고 그것을 들고 IAEA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한 게 프리먼하고 저 조정관 그 양반 이름이 구스타포. 구스타포하고 두 사람이 갖고 대표적으로 그 두 사람 이름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직접 도쿄로 와서 그게 5월 22일 날 거기 22일입니다. 거기. 5월 22일이고 제가 뒤에 살펴보니까 5월 24일, 25일 양일간 그 도쿄 전력이 있는 그 후쿠시마 원전 현장을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된 대로 29일서부터 6월 2일까지 쭉 일본 정부 관계자들하고 이제 의견 조율을 했고요. 6월 1일 날 그러면 작성해가지고 본부에 보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6월 2일 마지막 일정은 뭐 이렇게 형식적인 일정이었던 것 같고요. 6월 1일 날 사실 모든 공식 일정이 끝나서 그 일본 그 활동 보고서 같은 걸 메모 형식으로 작성해서 IAEA 본부에 보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그럴듯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가장 주목했던 거는 대외비 문건에 나왔던 100만 유로가 이 보고서에 이 공문에 등장을 하잖아요. 나옵니다. 그 시점은 아직 100만 유로가 지불되지는 않았고 100만 유로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일본 쪽에서 약간 꺼리니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거 안 하면 우리 재정보고서 안 써줄 거야 하는 식의 그런 자세를 보였고 그러면서 더불어 그 이전에 이미 85만 유로를 받았다는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뭐 태평양 연안 국가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국 등 이웃 국가에서도 요구한 사안들이 좀 기술이 좀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 해양 투기에 불리한 요소이기 때문에 최종보에서 다 빼라고 빼겠다. 일본 정부가 요구했고 뺐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빼는 거죠. 태평양 연안 국가에서는 이제 샘플 조사가 아니고 모든 탱크 다 조사하고 전수 조사하라고 얘기했고 분석하고. 얼마 전에 그 최무영 교수라고 아시죠? 그 서울대 한 30년 동안 그 물리학과 천문학부에 재직하셨던 분이던데 보니까 아마 은퇴하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노동자 연대인가 그 인터뷰한 기사가 났는데 이분이 이야기한 게 아주 정말 가슴에 와닿던데 이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오염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가장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거는 PIF 말하자면 태평양 도서국 포럼에서 나온 그것이 거의 유일하다. 그 PIF 그 포럼에서 지금 막 요구한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정당한 것이고 한데도 일본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아예 최종보에서 빼라고 돼 있어요. 실제로 빼버렸고. 그다음에 한국 쪽에서는 이 삼중수를 계속 먼저 삼고 있지만 한국이나 중국에서 요구한 것도 빼버렸고. 그다음에 한 9개 국가가 그러니까 그 IAEA가 이제 현지 시찰을 하는데 동행을 했는데 그 전문가들도 뭐 자기 의견을 낼 거긴 하지만 그 의견은 보고서에 담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그냥 얘기만 듣고 반영 안 한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그 외무성 간부 그 대외비 문건에 남아 있는 전문가는 장식물이 불가능한 내용하고 다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치하는 거죠. 일본 정부 얘기만 듣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국 이 IAEA에다가 이 공문서의 실체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을 했는데 IAEA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대변인 명의로 이 문서는 우리가 작성한 문건이 아니다. 이 공식 문서가 아니다. 짤막하게. 짤막하게. 이거는 위조된 문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위조된 문서라고 보기에는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IAEA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 맞습니다. 너무 그리고 구체적인 데다가 여러 몇 개 우리가 다룬
경로로 들어온 모든 사실들을 정확하게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기가 막힌 건 만일에 이것이 진짜 근거 있는 얘기라면은 나중에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럼 우리 정부가 지금 그 해양 투기, 해고염수 해양 투기를 막판에는 일본 손을 들어줄 것 같은 지금 태세인데 그 유일한 근거가 뭐냐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잖아요. IAEA 그게 IAEA 최종 보고서거든요. 네. 근데 IAEA 최종 보고서가 이따위로 작성된 거라면 네. 이건 과학적인 게 아니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반과학적이고 이거는 네. 우리 정부가 막 지금 다 이 최종 보고서를 염두에 두고 야 과학이 말해줄 거야. 과학이 말하는 대로 해야지 하고 지금 국민들 설득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보다도 네. 더 우리 국민들 더 설득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들이 기대고 있는 최종 근거라고 할 수 있는 IAEA 최종 보고서가 이런 식으로 작성된 거라면은 뭐라 웃기는 거예요. 나중에 정부 책임져야 그렇죠. 돼요. 그러니까 이 과학의 외피를 씌워서 그 핵오염수 방류의 그 위험성들을 이제 좀 호도를 하는 거고 결국은 그 100만 유로의 일본 정부하고 그 IAEA가 100만 유로의 그 자신들의 양심들을 팔고 인류를 상대로 해서 사실은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렇죠. 사실이 드러나 있는 거죠. 그리고 전범 교수나 이런 분들이 또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핵 물리학자들이나 그 방사능을 다루는 분들은 네. 자기 분야에는 정통할지 몰라도 예를 들면 PIF 아까 말한 네. 도서국 태평양 도서국 포럼에서 마지막에 가장 강하게 지적한 게 뭐냐면은 그 생체나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네. 방사능의 누적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는 빵점 아무것도 모르고 실험도 조사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쏙 뺐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 가장 중요한 데 대해서 그 부분을 딱 정면으로 지적한 게 그 태평양 도서국 포럼이에요. 근데 그거 빼버렸어요. 지정부에서. 그러니까 IAEA도 사실 해양 생태계에 대해서 무슨 조사할 만한 전문 기관이 아니고 아닙니다. IAEA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핵 발전과 핵 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이고 그게 번창해야 자기들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생태 문제나 인체나 생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생명에 관련된 이런 우리 몸에 아주 가까이 있는 건 사실은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일본 모든 정부의 모든 발표는 그 부분을 완전히 빼놓고 있어요. 그냥 몇 밀리시버턴이 뭐 그다음에 뭐 이런 방사성이 수치 세기만 가지고 지금 안전하다 안 하다를 따지고 있다고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안전 기준치 이하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완전 입증된 게 아닙니다. 이건 누구도 모르는 거거든요, 아직. 네, 근데 이제 조르세티의 제보에 따르면은 이제 IAEA가 아무래도 해양 생태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최종 보고서에는 이제 그 내용이 안 들어가니까 일본 정부에서 83개 어종에 대해서 조사 결과 뭐 그 삼중수소 이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죠. 예, 요걸 꼭 포함을 시키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자, 그 우리 지금 우리 이쪽에서 소위 과학자라는 양반들이 나와가지고 뭐 삼중수소 10리터 먹어도 안 죽는다 하고 막 지금이라도 마시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 핵과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수치 그것만 알지. 생물학적인 그 생태학적인 그런 아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모른다고 본인이 그렇죠.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야 되는 것인데 맞습니다. 사실은 원자의 과학자이기도 하지만은요. 근데 또 상당 부분은 원자력 산업을 지키려고 하는 그렇습니다. 이해 당사자들이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특히 이제 이른바 이제 원자의 과학계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상당히 이제 이것이 객관적이냐, 정말 과학적이냐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과학적인 게 아니죠, 사실은. 가장 정치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정치적. 자, 어쨌든 저희가 이 더 탐사 민들레 이번 한 주는 굉장히 숨가쁜 한 주였습니다. 국내 언론 어디에서도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면 그 중대성 그리고 7월로 예정된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긴박 신속한 보도를 필요한 그래서 저희들이 참 일주일간
뚝심 있게 보도를 밀어붙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출처도 없는 문건들을 니들은 뭘 믿고 그렇게 보도를 하냐. 역시 더 탐사. 뭐 민들레는 조금 그렇게 되면 더 탐사는 역시 무책임한 언론이야. 뭐 이런 이제 자꾸 이제 이미지가 이제 더 씌워지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아주 민들레 우리 이명재 에디터가 왜 우리는 이 보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다시 한번 좀 시청자들한테 네. 사실은 이제 이거 같은 성격의 제보가 들어왔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보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은 상당히 정리가 필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번의 제보가 우리로 하여금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차분하게 명쾌하게 기준을 잡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미 오늘 나오는 얘기에서 상당 부분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은 먼저 이것의 출처에 대해서 출처가 이렇게 익명일 때 그리고 매우 이제 불확실할 때 심지어 이것이 어떤 모종의 어떤 그 작업에 의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 언론사, 더탐사나 민들레 같은 언론을 타격을 입히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작정된 것이 아니냐. 그런 의문까지도 뭐 제기할 만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같은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 이런 문서, 이런 제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먼저 출처에 대해서는요, 당연히 출처가 중요하죠. 출처가 명확한 것이. 그런데 하지만 그 출처의 불명확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다른 근거들이 있으면은 그만큼 출처가 가지고 있는 한계, 불완전성은 상당 부분 상쇄가 되는 면이 있죠.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다들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제시하는 그런 정보, 여러 가지 세부 내용들이 상당히 제대로 이 내용을 알고 알고 있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으면은 제시할 수 없는 그런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상당히 이것은 이것이 어떤 사실성에 대해서 이건 합리적인 어떤 그 의문이다, 또 어떤 근거를 갖춘 문서다라고 하는 것을 상당 부분 믿을만하죠. 그리고 더욱더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다루고 있는 정보의 문제인데요. 무엇보다 지금 이 방사능 오염수의 문제는 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정보의 가치가 특히 높은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매우 이게 임박한 상황이잖아요. 오염수의 투기, 그런 거 방류라고 양보하더라도 어떻든 방류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지금 매우 임박한 긴급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번 이것이 방류가 되면은 이거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죠. 회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른바 흔히 말하는 그 불가역성이라고 하죠.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점에서 이것은 그 긴급성이 몇 배나 더 가중되는 것이고, 자, 또 하나는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이 정보의 유통, 또 정보의 어떤 이런 취급이 얼마나 비대칭적입니까? 한쪽은 일방적으로 그 정보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극히 폐쇄적이고 단순하게 어떤 그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은폐하고 또 왜곡하고 있는 거잖아요. 반면에 이 정보에 접근해야 될 국민들로서는 도대체 이거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최소한의 정보 제공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극단적이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고려를 해야죠. 그런 점에서 이것이 출처의 정확성에 대한 그 확인의 어떤 의무가, 언론의 확인 의무가 완전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지만 이 같은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출처라든가 또 다른 많은 보통의 사안들에 대해서 요구되는 그런 출처의 엄격성에 비해서는 상당히 폭넓게 인정을 해줘야 그게 마땅한 것이죠. 네. 그것이 합리적이고, 그런 점에 저희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아까도 우리 한승도 선배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당초 이것은 우리 언론의 민들레나 더탐사의 보도의 권리라고 봤는데, 근데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의무죠. 의무죠. 예. 네. 그러니까 보호도를 할 수가 있는 권리 정도가 아니라 보호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의무라고 보고, 또 하나의 측면에서 우리한테 이런 의무가 주어지는 것은 아까 그 비대칭성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국내의 모든 언론들이, 거의 모든 언론들이, 그리고 일본의 거의 모든 언론들이 여기에 대해서 거의 뭐 침묵을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 같은 그러니까 정보의 소유의 정보의 어떤 그 운영에 있어서의 비대칭성과 함께 이러한 관련한 정보의 전달에 있어서의 언론에 의한 비대칭성,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특히 그 같은 비대칭성인 상황에서는 더욱더 이런 보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필요성이 더욱더 커지는 것이죠. 네. 이러한 근거들로 우리는 정리를 했고요. 이건 단순하게 이번 사안만이 아니라 이것과 유사한 사안이 앞으로 발생할 때에도 상당히 좀 유의해야 될 그런 기준이 아닌가 하는 점들을 저렇게 짚어 봤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제 후쿠시마 이제 오염수와 관련된 이제 익명 제보, 우리가 왜 출처가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이걸 이렇게 긴급하게 우리가 보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병재 에디터가 잘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좀 광고 말씀 올리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사회 공익 채널 시민언론 더 탐사 다시 시작합니다. 더 탐사를 응원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저렴한 가격, 전 제품 무료 배송, 더 탐사몰을 이용해주세요.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하지 마요. 쇼핑이 후원이다.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필수 건강기능식품 3종 세트인데요. 멀티 비타민 앤 미네랄, 그리고 밀크 시슬, RTGO 메가 3 루테인 3종 세트입니다. 요새 이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고 건강한 일상을 위한 필수 영양제가 필요할 때인데, 더 탐사몰에서 준비한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의 필수 건강기능식품 3종 세트입니다. 대한민국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한 그런 제품이고요. GMP라고 해서 이것은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입니다. 이 인증도 받은 안전한 제품이죠. 그리고 ISO 인증을 받은 제조업체에서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생산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생산물 책임 보험 1호군에 가입된 제품이기 때문에 걱정 1도 없이 드실 수 있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 구성은 그러니까 3종인데요. 그러니까 간 건강을 위해서는 밀크 시슬, 그리고 혈행 개선과 눈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RTGO 메가 3 루테인, 면역력을 위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비타민 13종과 미네랄 10종을 모두 담은 멀티 비타민 앤 미네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이게 네. 요게 지금 보이는 게 멀티 비타민 앤 미네랄, 몸에 필요한 히토류가 다 총 집약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이거를 계속 읽어 주시죠. 끝났습니까? 이제 요게 이제 요게 이제 몸에 필요한 히토류 요거요. 색깔이 이쁘죠. 그다음에 이게 눈 건강에 필요한 게 루테인. 루테인. 네, 요 루테인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게 밀크 시슬. 밀크 시슬. 네, 요거는 이제 간 건강에. 네. 그래서 이렇게 3종 세트를 이렇게 해서 먹습니까? 한꺼번에. 자, 가격 정보인데요. 이 3종 선물 세트의 가격은 2종인가요? 그럼 한 종 더 드셔야지. 38,7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사려고 하면은 이게 10만 원도 넘는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저탐사몰에서는 이것을 세 가지를 합해서
모아놓은 가격 세트가 38,700원. 네. 예, 무료 배송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예. 자 보시오. 이게 밀크 시슬, 요게 멀티비타민의 비타민의 미네랄, 히토류. 이거 마지막으로 이게 눈이 이게 눈이다. 이게 루테인. 여기 루테인, 눈. 예. 요게 뭐 비타민의 미네랄, 그리고 밀크 시슬 이렇게 3종. 이거 드세요 조금. 예. 이 시슬이 무슨 뜻이죠? 네, 그냥 뭐 간 건강에 좋은 거라고 합니다. 밀크 시슬. 네. 네. 쇼핑이 후원이다. 또 탐사몰.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멀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라고 붙인 이유는 품질은 높여서 높이고 플러스, 가격은 낮춰서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입니다. 이제 그건 확실히 알겠어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광고를 여기서 마치고 계속 저희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민언론 더 탐사 그리고 스튜디오 더 탐사 두 군데를 통해서 동시에 라이브 진행 중이고요. 스튜디오 더 탐사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스튜디오 더 탐사 스태프들이 저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스튜디오 더 탐사 구독과 함께 슈퍼챗 후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 후쿠시마 오염제 오염수 그 방류 쭉 살펴봤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기타 현안들 좀 살펴볼 텐데요. 예. 우리 민들레 또 EU 에디터가 북한, 중국과 소통 끄는 윤 정부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됐다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하고도 관련되는 것인데요. 지금 한국이 뭐 일방적인 그 대미 대일 굴종, 그야말로 편향 그런 외교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작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 한국이 소외되고 있는 이런 게 기가 막힌 기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해도 북한한테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해도 중국하고도 얘기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정작 한국이 미국을 통해서 사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북한으로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남한하고 남한 정부하고 얘기할 이유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미국 뜻대로 미국을 거쳐서 마치 어떤 미국의 어떤 하수인처럼 이렇게 지금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굳이 남한 정부를 상대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런 상황들이 한반도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 아주 뭐 강경 대결인 것처럼 보였던 미국과 중국이 지금 아주 급속도로 우리는 대결이 아니라 다만 경쟁을 할 뿐이다라고 하는 말로서 지금 집약이 되고 있는 것처럼 정작 지금 미국과 중국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긴장 국면이긴 하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서로 악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마치 일본의 이제 기시다 총리도 결국은 납북자 문제를 고리로 해가지고 그렇죠.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예, 외톨이죠, 그러니까. 네. 미국은 뭐 정치적으로는 조금 그 중국하고 뭐 이렇게 그 불편한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서로 협력을 하자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결국 윤석열 정부만 미국과 일본을 바라보고 그렇죠. 북한과 중국 때리기에만 지금 여념이 없고. 근데 여기 이제 EU 에디터가 이렇게 표현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를 5대양 6대조 모든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 외교로 발돋움했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건지 모르겠네요. 네, 지금 그런데 미국에 맹종하고 일본만 쳐다보면서 반중 전선에 앞장서다 보니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불렀다는 점에서 윤석열 외교는 자해 외교다 표현을 이렇게 딱 꼬집어 주셨나요? 자해 외교죠. 자해 외교이고 자멸 외교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뭘 하는지를 모르는 사실 뭐 무식외교이기도 하고요. 네. 네. 자, 다음에 이제 네. 대통령이 던진 킬러 문항, 오발탄, 교육 헌장만 쑥대밭 우리 김호경 에디터가 네. 잘 정리를 네. 하셨네요. 네. 예. 그 대통령의 경박한 말 한마디가 물론 이 총체적인 혼란 이것이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 그 주변 사람들로 이루어진 지금의 정부가 보이고 있는 그런 어떤 한국의 지금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그야말로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마치 어떤 연극을 보는 것과 같은 하나하나가 정말 우습게 그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주호 장관이라고 하는 그 교육부 장관의 그런 언행도 그렇고요.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경솔하게 내뱉은 한마디가 전체 지금 그렇습니다. 고3생들 비롯해서 교육계를 발칵 뒤집어 놨는데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렇죠. 이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런 생각도 없이 던졌는지가 이번에 아주 명확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거짓이 다른 거짓을 낳는 거잖아요.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킬러 문항이라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국어 문제를 얘기를 그렇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번에 모의평가 결과를 보니까 36%가 그 정답을 맞췄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가 길릴 수가 없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주 킬러 문항처럼 어렵게 느껴졌는데 고3 수험생들한테는 정답률이 36%는 그럴 수가 있죠. 이번에 이제 그 이훈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어 문제가 어렵게 느껴져요. 우리가 보통 바로 그건데요. 참 얘기를 또 참 안 할 수가 없네요. 이번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수업 과정에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복잡한 배경 지식이 있지 않고서는 풀 수가 없는 문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물론 지금 수능이라든가 논술에서 지나친 교과 과정 외의 배경 지식에 대해서는 그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일에 필요한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배경 지식이 과연 있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있을까 정도가 아닙니다. 과연 있기는 한 것일까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드는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말들이죠. 입장에서는 야 이런 문제를 고3들이 어떻게 풀어 나가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데 내가 그 명색이 그래도 서울법대 그래도 구수긴 하지만 그래도 사법고시 내가 그 합격자 출신인데 대통령이 나도 못 푸는 문제를 이런 걸 고3 풀려고 하는 게 말이 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까보니까 정답률이 36%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3생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이 고3생들 평균적인 지적인 수준도 안 되는 분을 지금 우리가 대통령으로 지금 앉혀놓고 있는 게 이 나라의 불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감정을 그대로 좀 드러내는 말을 한마디만 할까요? 사실 이제 지금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이 참 말이 많잖아요. 엊그제도 어디 그 자유청년회 가서 그야말로 자유롭게 했던데 저는 말은 많은데 과연 저 말들이 하나의 말로서 성립하는 말들일까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요. 어떤 발성이 되고 말이 어떤 하나의 음절로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곧 말은 아닌 것이거든요. 저것이 과연 말들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고 내친김에요. 한 10여 년 전인가에 그런 영화가 있었죠.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저는 나쁜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이거는 나쁜 척에도 들지 못한다. 이상한 것이고 또 하나는 참 못난 뭐다. 못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못나게 그지없는. 자 지금 보세요. 얼마나 바깥에서는 무시받고 그야말로 외톨이입니까? 그런데 국내에서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국민 대 비국민으로 마치 나누듯이 그래서 비국민에 대해서는 강압하고 단압하고 억압하고 마치 적으로 몰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이중적인 모습, 참 이것은 어떤 나쁘다고 하는 말도 참 과분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죠. 다른 말을 쓸 수밖에 없다. 우스갯소리로 이제 직장 상사들을 크게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고 해요.
유식하고 부지런, 네. 유식할 뿐만 아니고 부지런하기까지 한 직장 상사. 네. 유식한데 게으른 직장 상사. 그리고 무식한데 부지런한 상사. 네. 무식하고 게으른 상사.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가장 최악의 상사가 그렇죠. 최악의 상사는 최악의 상사가 무식하고 부지런한. 무식하고 무식하고 게으르면 그나마 그렇죠. 조직에 해악이 들어왔는데 무식한데 부지런하게까지 하면 정말 최악의 그렇죠. 조직의 최악이었는데 그렇죠. 이건 그렇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습니다. 무식한 거는 지금 뭐 웬만한 전 국민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난 제일 곤란한 문제가 자기가 무식하다는 걸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의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본인이 부족하다는 똑똑한데. 그러니까 자꾸 네. 국제무대에 가서 지금 영어로 연설하는 거를 그 뭔가 그 디서빌리티 그렇죠. 이거 뭐 그것부터 이상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뭐 영어라고 하는 거 연설이라고 하는 것도 뭐 사람들을 보고 아이 컨택트를 하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읽잖아요. 프롬프터 보고 이번에는 저 프랑스 가서는 프롬프터가 없으니까 그냥 원고를 보고 읽는데 그걸 보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도 정말 잘하고 똑똑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국민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네, 아이고 몇 마디 말을 더 하고 싶은데 참아야 되겠네. 하지만 이 말을 해야 되겠네. 그만 부지런하다고 했는데 근데 정말 부지런한가요? 아니 부지런하지 않은데 그렇죠. 근데 뭔가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일은 부지런하죠. 굉장히 부지런하죠. 부지런해요. 그렇죠. 상대방을 때려잡고 그리고 또 뭔가를 마시는 일이라든가 뭔가를 마시는 일 그렇죠. 그리고 가령 아침마다 지금 지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될 일은 부지런하지 않고 다른 뭔가에 대해서 그만큼 시간을 쏟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무식한 건 다 알긴 하는데 웬만하면 잘 모르면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 네. 그냥 쉬시라 이거야 그냥. 예. 네, 우정 어린 조언이네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네. 예. 자, 어쨌든 대통령의 그 실언을 수습하기 위해서 힘들게 이번 6월 모평을 돌려봤는데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예상과 달리 국어 정답률이 대표적인 물수능으로 지금 그 결론이 났고. 과거에 이제 우리 그 촛불 집회 때도 그랬지만요. 예전에 그 효순이 미선이 때 촛불 집회가 중고생들이 먼저 그걸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중고생들이 역사를 만든 것이죠. 자, 4.19 때도 이제 중고생들이 거리에 나서면서 어떤 혁명이 시작이 됐는데 이번 이 수능 사태를 보면서 한국의 고교생들을 최소한 고3생들을 지금 적으로 만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 대통령이 발언을 수습하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대통령이 6월 모평에 대해서 갑자기 이런 경솔한 발언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대통령 체면이 얼마나 깎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들어낸 게 이미 대통령은 3월 달에 교과서 외에 나오지 않는 문항은 출제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결국 그 지시를 어기고 이렇게 6월 모평을 이렇게 어렵게 낸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칫 지적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대통령이 실제로 이런 지시를 했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중요한 지시사항입니까 이게? 근데 이걸 그냥 구두로 지시해가지고 대통령 지시사항이 어떤 문서에도 남아있지 않다. 이게 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얘기인데 대통령을 참 쉴드 치기 위해서 너무나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에디터가. 다음 소식은 우리 이태경 이태경 편집위원인데요. 특히 이제 그 부동산, 토지 문제, 또 이제 또 나와서 뭐 우리 경제 사안에 대해서 우리 민들레에 아주 훌륭한 글들을 많이 보내주고 있는 이태경 편집위원이 특히 이제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매섭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바로 뭐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죠. 서서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역전세 상황에서 임대인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집주인이죠, 그러니까 집주인이죠. 거기 이제 다주택자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 집주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DSR이라고 하죠. DSR 총부채 비율이죠. 그거를 완화하겠다. 그리고 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하는 것을 뭐 완화하거나 폐지하겠다. 이런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실행될지 그거는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이게 도대체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사적인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네. 정부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최소한 그런 논리로라도 이게 적용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이것은 그렇게 그 전세 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들에게 서민들에게는 비장한 모습을 보이는 정부가 부자들에게는 어떻게든 세금을 깎아주지 못해서 지금 아주 안달이 난 모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이것은 단순하게 그 부자 감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정부yon 간에 최소한 흔들지 않으려고 했던 그 부동산 투기의 어떤 완화, 최소한 또 집값의 안정, 집값의 하향 안정화라든가 그런 정책의 근거는 근본적으로 흔드는 거잖아요. 이런 후퇴는 일찍이 없었죠. 없었습니다. 예. 근데 이런 무모하고 대담한 발상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게 윤석열 정부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 있겠나 싶긴 한데 그래도 항상 강조하시는 게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정부가 이게 시장을 뒤흔들어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던 걸 지금 역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집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거주 공간이 아니고 삶의 터전이 아니고 투기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집 오른다고 얘기하니까 전세 끼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전세금이 확 내려가니까 이제 그 집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 그러면 집을 팔아가지고 전세금을 빼주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부가 지금 이런 그 집주인들한테 저 대출을 더 용이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팔지 말고 계속 가지고 있어라는 얘기잖아요. 나가서는 빚을 내서 집을 사라.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집값은 잘 받쳐줄 테니까 그냥 그 집 팔아가지고 그 전세금 갚지 말고 집을 계속 가지고 있거나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다주택자들에게는 우리가 양도세 깎아주고 다주택자 양도세 깎아줄 테니까 더 많이 사라 집을. 그래서 이 정부는 결국은 집값을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떠받치는데 거의 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거품을 빼는 게 주택 가격이 거품을 빼고 적정한 가격을 찾아가는 것이 그게 이제 그게 시장의 논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장의 유일한 장점이고. 그리고 지금 가계부채니 해가지고 지금 빚들이 많은데 그걸 줄여가는 쪽을 봐야지 이렇게 자꾸 대출해가지고 집 더 투기하라고 부추기는 희한한 사람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준비했던 소식은 다 소개를 했던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민들레가 지난달이었죠. 네. 예. 우리 구독자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었죠. 네. 2,759명이 참여해 주셨고 아주 호응이 좋았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설문조사 응해 주신 우리 독자 후원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이제 제목이 나와 있는 것처럼 민들레 기사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죠. 대체로 만족한다. 전 너무 좀 심하게 만족도가 높은 거 아닙니까? 96%면. 그런가요? 예. 저건 조작 들어간 건 아니겠죠? 설마? 물론 이제 설문조사 응해 주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민들레를 아끼시는 분이니까. 그럼에도 한편 맞습니다. 저걸 정말 진짜냐라고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실 한편 저건 우리한테 그만큼 이제 어떤 과제를 안겨주는 그런 결과입니다. 절대 저희가 자족할 그런 결과는 아니라고 보고요. 96%를 조금 분류해 보니까 매우 만족한다가 49%, 대체로 만족한다가 47%니까 이 대체로 만족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직 민들레가 조금 더 발전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아쉬움을 느끼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맞죠. 더욱더 분발해라.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민들레 기사 만족도는 49%. 이게 정확한 수치일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제언들 해주셨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민들레 지면을 운영하는데 그렇던 많이 이렇게 좀 유의를 할 대목들입니다. 특히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가 대체로 이제 우리 한 선배 계시지만은 아주 노장의 베테랑들이 많이 이제 포진해 있는데 에디터로. 하지만 또
직접 현장을 뛰는 이런 젊은 기자들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그런 기사들을 좀 더 많이 내보내달라 하는 얘기를 또 많이 또 받았죠. 사실 그건 저희들이 그런 독자분들의 요구 이전에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것이지만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다소 그 같은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 일주일에 2, 3일 이상 민들레 기사를 읽는다는 분들이 전체 10명 중에 7명 정도죠. 7명, 한 74%니까 7명 반쯤 되는데 그만큼 민들레를 아마 이제 모르는 분들은 민들레를 읽지 않겠지만은 민들레를 알게 된 이상 그만큼 자주 들어와 본다는 뜻 같아요. 그러니까 민들레를 한 번도 보지 않은 독자는 많더라도 한 번만 본 독자는 뭐 거의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의 이제 민들레 기사에 대해서 만족도도 높고 또 자주 찾아서 읽게 된다. 이 역시 그만큼 민들레의 어떤 역할, 어떤 한국 언론에서 민들레의 필요성이 좀 확인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저희가 한편으로 감사한 마음도 들고 그만큼 저희들에게 많은 그만큼의 어떤 좀 과제를 부여해주는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민들레 보는 우리 시민분들이 아낌없는 이제 응원을 보내주고 있는 반면에 이제 그 민들레를 또 그에 대한 공안 탄압의 그림자가 이제 스물스물 또 몰려들고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우리 김성진 그렇죠. 그 기자에 대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통신 자료, 사실상 사찰 통신 자료 중 사찰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죠. 우리 김성진 기자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사실상의 이런 통신 사찰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를 이제 정보 요청을 해서 요구를 해서 기사화했죠. 나아가서 저희 민들레 다른 에디터들도 지금 혹시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네, 저희도 지금 보니까 최영민 감독하고 저희 김시면 기자가 그렇죠. 그 통신자료 조회라는 방법을 통해서 평소에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지금 사실 이것은 통신자료 조회를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것대로 개선이 필요하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과거에 이른바 민주정부 때 왜 이 같은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서 제대로 개선이 안 됐는지 사실 아쉽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애초에 이제 잘못된 규정을 더욱더 악용하고 있어요. 특히 그 마음에 안 드는 언론에 대해서는 이 같은 이 작업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그래서 한국 인터넷 기자협회에서 좀 성명을 발표한 것 같으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명 내용을 보니까 이번 사태를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한 공권력 남용이다 이렇게 규탄을 하고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검찰단장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를 했습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성명에 아주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 힘겹게 달려왔고 이제 마무리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관점이 있는 뉴스 민들레. 아까 우리 이명재 대표가 관점은 있고 광고는 없는 청정 언론 민들레. 이 청정 언론 민들레가 시민 언론으로서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후원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니까 반성하는 언론이란 또 우리 지난주에 소개를 잠깐 했었는데 이제는 민들레와 더 탐사가 시민들의 후원을 받아서 그냥 다짐이 아니고 이제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이제 힘들을 보여주고 있는 단계에 좀 접어든 게 아닌가. 특히 이번 한 주는 그래서 저희 더 탐사 민들레가 힘겹긴 하지만 시민들이 후원해준 키운 이런 언론들이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희망을 발견하게 해줬던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오늘 이제 시민 준비했던 소식은 다 여기서 전해드렸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영희 선생님이 우상과 이성 거기서 얘기했던 얘기는 왜 우리 저널리스트한테 많은 울림을 주잖아요. 내가 글을 쓰는 목적은 오로지 진실 그것에서 진실 그것으로 끝난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것도 했던 얘기가 이 진실은
기자가 스스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는 게 아니고 이웃과 나누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7월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저희가 이 제보자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서 굉장히 긴박한 제보를 해왔는데 이러한 제보를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7월 오염수 방류 전에 이걸 공유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영애 선생님이 얘기했던 진실은 이웃과 나누는 것이다라고 하는 정신과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저희들 더 탐사와 민들레가 왜 이 언론 지원이 필요한지를 끊임없이 잘 보여준 한 주였던 것 같고요. 대한 언론을 넘어서 이제 정말 대학 언론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시민분들의 많은 후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